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아주 직선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바로 선 넘는 거 습관이시죠?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참 시원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읽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닌데 지금 저의 상황이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 책에 많은 공감을 했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주위에 선 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통사고 유발자라고 재미있게 지칭하고 있는데 정말 딱이다, 정말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사고 유발자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에 있다 보니까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나를 자책하고 자존감까지 상실되는 일이 정말 많은데 그 고통사고 유발자들에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상처받은 나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 넘는 거 습관이시죠?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라 동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통념적으로 구분되어 불리는 것은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서이다.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공통된 구분점으로 보자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동물은 본능적이라는 차이를 들 수 있겠다. 동물은 기본 욕구인 식욕이 채워지지 못하면 생존 본능에 의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나의 식욕을 자제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할 수 있다. 인간임을 규정짓는 기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다른 인간을 향한 배려와 연민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이게 진짜 맞는 기준인가? 싶을 정도로 인간답지 않았던 인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화난 일을 우리에게 괜히 화풀이하던 사람, 걱정해주는 척 살살 약 올리고 뒤에서 욕하던 사람, 힘들게 다 해놓으니까 숟가락만 턱 얹었던 사람,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자막을 입혀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동물 같은 인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어차피 스쳐 지나갈 인간들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싶지만 나처럼 운 나쁘게 한 직장에서 4, 5년 이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생존을 위해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고통사고 유발자들을 동물이 인간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최고 존엄 가치의 인간을 동물로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인 것이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공격받으면 공격하는 본능에 따른다. 인간 코스프레를 한 고통사고 유발자들 역시 그런 본능에만 따라서 행동하기 일쑤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 따위는 배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며 선을 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 역시 그들을 인간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 자, 상대가 인간 코스프레를 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은 쉽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 그 동물들에게 어떤 형태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양심, 배려, 상식, 인정, 그 어떤 것도 말이다. 이처럼 고통사고 유발자들을 대할 때
아무 기대 없이 마음을 비우고 인간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배려하거나 이성적 사고로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이 스킬에 익숙해지면 평소처럼 그들이 시비를 걸고 진상짓을 하더라도 아, 또 짖는구나. 배가 고픈가? 라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지난 시련의 아픔으로 밥 한 톨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던 시간, 열심히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홀랑 다른 팀의 공적으로 넘어가 버렸던 순간, 몸살 감기도 힘든데 아픈 것도 능력 부족이라며 서러움에 눈물 콧물을 삼켰던 순간, 포기할 뻔했던 수많은 고된 순간에도 나를 지탱시켜줬던 마법의 주문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는 다윗 왕과 그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내가 슬프고 힘들 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기쁘고 즐거울 땐 오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문구를 반지에 새겨달라는 어려운 미션을 내렸다. 그 반지 세공사는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에게 다이렉트로 도움을 청하게 된다. 직장으로 치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과장급 직원이 사장실에 바로 찾아간 격이다. 솔로몬은 고민 끝에 어떤 기쁨도 슬픔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는 뜻의 문구를 알려줬고 그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대표 멘탈 보호용 마법 주문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다. 나 역시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던 순간마다 저 문구를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다. 하지만 이 마법의 주문이 만능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힘든 시간은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사고 유발자는 계속 옆에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긴 인생으로 보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니겠지만 짧게라도 그놈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괴로울 따름이었다. 그는 자존감을 부셔버리는 언어 폭력과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기 위한 디테일을 가졌고 책임은 떠넘기고 권한은 악용하는 업무 스타일을 갖춘 완전체 빌런이었다. 또한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정기적인 고통사고 사례를 찍어내며 그야말로 네임드 빌런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왕의 아들도 CEO의 아들도 아니기에 그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음 굳게 먹고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두 번째, 업무든 일상이든 최대한 엮이지 말고 가능한 피하자. 세 번째, 절대 측은지심은 가지지 말자. 특히 3번을 명심해야 하는데 고통사고 유발자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싫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그런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잠시 흔들린 판단력으로 손을 내민 순간 그는 피레나처럼 당신의 손을 덥석 물어 뜯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고통사고 유발자들과 같은 선을 넘는 자들에 의한 일들도 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별일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지나고 보니 이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단지 나 스스로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짜증을 냈던 것 뿐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을 직면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분노해야만 하는 일인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분노하고 흥분해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미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한 후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문제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분노나 후회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한숨 돌리고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다른 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다 보면 지금의 위기가 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여유가 생기고 세상 끝날 것 같던 많은 걱정도 대부분은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해결해 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인생의 즐거운 묘미가 아니겠는가? 등교와 출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하기 싫다는 것이다. 만약 등교가 너무 기다려지거나 출근이 행복하다면 아마 뭘 모르는 첫날이거나 기대감이 크거나 그곳에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남들과는 약간 다른 사상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 등교와 출근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마쳐야 하므로 먹고 살아야 하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한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회사까지 우리는 수십 년간 매일 아침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아령보다 무겁다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학교로, 일터로 여정을 떠나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하기 싫음을 하고 싶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대학 생활 내내 밤새 게임을 하며 코피를 흘리던 학교 동기도 게임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이제 그만 로그아웃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던 중학교 짝꿍도 작가가 된 후론 의뢰받지 않은 그림은 잘 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좋아하던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지기 마련인데 그럼 우린 각자의 일터에서 괴로움만 겪어야 할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등교나 출근이 그냥 좋아지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등교하면, 출근하면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 보상이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출근을 해내야만 마실 수 있는 비싸고 맛있는 브랜드의 커피, 등교길에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웹툰, 월요일에만 지르기로 나 자신과 약속한 장바구니 속 물건들,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스스로 설정해놓고 절제와 보상의 명확한 법칙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활 밀착형 셀프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주말에 주문한 택배 수령처를 회사로 지정하고 회사에 가서 상자를 뜯을 기대감으로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하루하루의 특별 보상들이 모여 우리 삶 전체를 특별히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지위, 지식, 능력 등이 뛰어날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벼가 아니다. 벼는 들판에 가만히 숙이고만 있어도 때가 되면 농부가 와서 추수해주고 용도에 맞게 가공되어 결국 맛있는 쌀이 되는 벼 인생 최대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사람은 어떨까? 가만히 숙이고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보이기 십상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특히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고통사고 유발자들에게 고개 숙인 사람의 텅 빈 정수리는 공격하기 쉬운 급소에 불과하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작은 성취라도 이뤘다고 판단한다면 남 눈치를 보고 겸손하라는 세상이 정한 상한선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보통의 대한민국 사회생활은 모래시계 몰에 떨어지듯이 차츰차츰 자존감이 깎이게 되는 커리큘럼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겸손의 의미 역시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겸손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자기 몸을 낮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상대를 높이기 위해 굳이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다. 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1층에 함께 있던 상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가 2층으로 올라가 상대를 2층으로 올려준다면 그제야 상대도 높아진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상대방 역시 곱실곱실 쭈구리인 나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충만한 나의 응대를 더 높은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시대를 역행하는 고개 숙인 벼와 같은 행동은 멈추도록 하자. 전통적 개념의 겸손이라는 허울에 스스로 갇혀 자기 PR의 기회를 놓치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낮춰서는 안 된다. 자만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강점을 분명히 보이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문화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다사다난한 들판에서 온갖 풍파를 잘 견뎌왔고 각자의 굵은 결실을 맺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잘 익은 벼들이여 고개를 들라. 인생을 살면서 체득한 진리 중 자신 있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을 감싸는 성녀 마더 테레사조차 특정인들에게 종교 영업이라며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전형적인 착함의 극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조차 마녀나 언니들에게 독사가와 구박을 받곤 했다. 그런 선한 이들도 적이 있는데, 하물며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고 배고프면 까칠해지는 나 같은 일반인은 오죽할까. 당연히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나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것이라 기대했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특별한 문제 없이 바르게 자랐고,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대에서 처음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괴롭힘과 상하 관계를 강요받았고, 취업 후에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선까지 침범당하고 자존감 자체를 공격받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분명 내가 아는 나는 선하고 바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고 멍청하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동등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버릇없고 건방지다고 매도할까? 이전까지는 나의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했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게 문제나 잘못이 있는 탓으로 여겼다. 그래서 처음엔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아득바득 열심히 했고, 날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부도 떨며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하지만 늦었지만 다행히도 이제야 도달한 결론은 그런 고통사고 유발자들의 기괴한 기준에 나를 구기고 접어 꽤 맞추려 애쓸 시간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1초라도 더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 나를 미워하도록 두는 것이 마음 편할 리는 없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1년, 3년, 5년, 10년을 노력해보니 그저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을 똑같이 이용당하고 무시당할 뿐이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특별히 모나거나 악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필요 이상으로 나를 미워하고 폄하하는 그들의 심성이 삐뚤어졌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내가 존중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내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다수에 속하지 않은 몇몇 이들의 지적질에 맞춰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이라서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필 미워할 대상이 필요할 때 당신이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헛된 인정을, 사랑을 갈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부질없는 짓이다. 개성 만점 7난쟁이가 있는데 굳이 마녀랑 친해져서 좋을 게 무엇이며 왕자님과 예쁜 유리구두가 있는데 계모와 언니들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받기에도 인생의 러닝타임은 짧으니까.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공감이 된다. 나도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자신 있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